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4페이지 중개보수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파트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왼쪽 페이지에 중개보수 청구가 관련한 이론적인 얘기가 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없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얘기라 그냥 좀 무시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개보수 범위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이제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데, 이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달라고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이거 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지,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중개보수는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도는 크게 이제 물건이, 자, 주택이냐, 그래서 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이외의 경우, 자, 주택 이외의 물건인 경우, 이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주택 이외의 물건이란 뭐예요? 토지나 상가, 또는 우리가 중개대상물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토지와 상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주 용도가 원래는 뭐냐면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이외로 계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오피스텔을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목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조건을 달리하여 계산하게끔, 이게 이제 신설됐습니다. 자, 우리 입문 강의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놔두시고 우리가 기본서에 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주택, 이제 부속 토지 포함합니다. 자,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도 조례로 정한다 이랬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토부령에서, 즉 우리 법 시행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에 맞춰서 특광도 조례, 간단하게 이제 시도조죠. 시도조례로 알아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해봐요.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는요, 자, 매매와 교환이냐 아니면 임대차 등이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거래 형태를 둘로 나눠요. 자, 여기서 임대차 등이란 말은, 자,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는 다 여기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에 다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나 교환은 거래 금액의 0.9%까지 받아라. 자, 임대차 등은 0.8%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시행 규칙에서는 이렇게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특광도, 즉 시도조례로 알아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조례로 알아서 정해라. 자, 그러면 시도조례로 정하라 이러다 보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어디 시도조례 정합니까? 자, 중개사무소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저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를까요? 경기도 조례를 따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 것 따르냐? 예, 사무소가 기준이다. 자, 중개사무소와 물건 있는 곳이 서로 다르면 어디 것 따른다? 예, 사무소 기준을 따른다. 그 다음에 또 니은번에 보시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 그럼 이때 시도조는 어디 따르나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분사무소 같은 경우 설치신고도 주사무소, 이전신고도 주사무소, 인장등록도 주사무소, 대부분 주사무소 따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강남에 주사무소가 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분당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 그럼 이때도 서울시 조례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그 분사무소가 있는 경기도 조례 따를까요? 자, 이때는요,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기 때문에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데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것 따른다고요? 예, 분사무소 시도조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조례별로 이제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조례, 경기도조례 또는 대전광역시조례, 전라북도조례, 그다음에 전라남도조례, 경상북도조례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은요 이게 다 다르니까 이제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대는 이제 얼마를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서울시 조례를 할지 이렇게 하나 예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주택 이외의 물건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주택 이외를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은 뭐냐? 국토부령 즉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주택조례는요 시도조례한테 안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토부령에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쌍방으로 각각 받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뭐라고 되냐면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차이점을 보세요.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주택 이외의 물건은 거래 형태 구분 없이 모두 다 0.9에. 그러니까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기타 등등 다 얼마다 0.9입니다. 그 다음 주택은 이제 이 한도 내에서요 구체적으로 시도조례가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얼마인지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도조례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 상호 협의해서.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얼마 받겠다. 뭐 0.8로 하자. 아니면 0.7로 하자. 그러니까 협의하기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3번. 자, 페이지 넘기시면 또 무슨 얘기했냐? 자, 이렇게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라 그랬는데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 이걸 넘어서 초과해서 받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0.9%에서 협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얼마까지 받겠다고 상한 요율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표시한 것을 넘어서 초과해서 받지 마라. 이 얘기인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경쟁을 붙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소별로 경쟁이 되면 금액을 낮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0.8까지만 받겠다. 그러면 또 옆에 사무소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는 0.7까지만 받겠다. 또 나는 0.6까지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을 해서 이걸 다운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도가 법에서는 0.9인데 나는 0.9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받겠다라고 이제 한도를 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출혈 경쟁하면서 이걸 낮춰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합의 봐가지고 다 0.9로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 다음 66페이지 이제 거기 양가로 3번에 주택과 주택 위에 복합 건물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보통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 있죠. 1층부터 몇 층까지는 상가 용도로 쓰시고 그 위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런 건물은 주택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상가로 계산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이제 뭐라고 되냐?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요. 전체 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때는 뭘로 계산한다? 주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자,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자, 여기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이다. 그래도 뭘로 계산한다고요? 자,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합 건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의 효력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 자, 법에서 이 한도를 정해놓고 이걸 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는 한도를 초과해서 2% 우리 받기로 하자, 주고받기로 하자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약정은 다 뭐다? 무효입니다. 또 만일 이렇게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과해서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법정 한도만 받을 수 있고 초과해서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초과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법정 한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과 부분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구체적인 이제 계산을 봅시다. 자, 구체적인 계산.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건데요. 자, 거래 형태에 따라 이제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산출액, 계산해서 나온 걸 산출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산출액. 자, 그래서 거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요율이 주택 같으면 얼마? 이제 금액대별로 이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주어지니까 만약 2억이다. 뭐 2억 5천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0.5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제 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0.5%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걸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그럼 이 산출액은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래 당사 쌍방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이 산출액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자, 중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우리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겁니다. 이걸 균분하여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각각 받는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금액에다가 이제 한도 아니 요율을 곱해서 하는 게 이제 매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교환 같은 경우는요. 자, 보통 이제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맞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만일 자 2억짜리 연립주택과 만일 3억짜리 아파트를 바꾼다고 해봐요. 그럼 이렇게 금액이 다르죠. 자, 이렇게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냥 바꿀 리가 없죠. 자, 금액이 부족한 쪽에서 부족한 만큼 현금으로 1억 해가지고 이렇게 보충금을 주겠죠. 그래서 금액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환은요. 어떤 금액에 맞춰지냐면 높은 금액에 맞춰져요. 자, 그래서 교환 같은 경우는 자, 둘 중 비교해서요. 높은 금액. 자, 높은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삼아서 여기다 뭐 한다? 자, 이렇게 요율을 곱해서 그 다음 양쪽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1억 현금을 보충하니까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3억짜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삼아 여기다 요율을 곱해서 양쪽으로부터 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택을 놓고 보면 자, 전세가 있고요.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있잖아요. 그럼 이 보증금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여기다가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액을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월세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월세. 시험에는 주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월세. 그럼 이 월세 같은 경우는 얼마 받나요? 이건데요. 자, 월세는요. 자, 원래 보증금 있어요. 월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월세가 있잖아요. 그럼 이 월세에다가야 100을 곱해서 더해 줍니다. 자, 이렇게 더해 준 걸 이걸 이제 거래 금액으로 삼아서 여기에 자,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을 곱해서 더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요율을 곱합니다. 자, 그런데 또 월세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을 했더니 이 환산한 금액이 자,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봅니다. 자, 보증금이 3천이고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 했으면 이것은 1,000만 원. 합치니까 얼마 나와요? 4천. 자, 4천이니까 5천만 원 적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여기다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자, 70을 곱해서 다시 계산하라. 그래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 나올 정도로 즉 영세한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더 낮춰주려고 더 깎아주려고 이제 70을 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100 곱했더니 5천만 안 넘죠. 그러면 여기 다시 얼마를 고발한 얘기예요? 70을 고발한 얘기예요. 70을.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700.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700. 그래서 3,700에다가 이제 요율을 곱하란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100 곱해가지고 4천만 원에 4천만 원으로 요율을 곱하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70을 곱해서 나온 금액 이걸 가지고 요율 곱해서 계산해라. 자, 그래서 5천만 원 넣냐 안 넣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다른 것들은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거의 뭐 산수 수준이죠. 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월세가 나옵니다. 자, 간단합니다.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다 100을 곱해서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요율 곱하는데 이렇게 더해줬던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70을 곱해서 계산을 다시 해라. 그런 다음에 요율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겁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을한테 매매를 통하여 팝니다. 자, 이 갑이 이 주택에 대하여 을한테 팔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정이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 집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그냥 이 집에서 다시 내가 세입자로 살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면서 이제는 내가 소유자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임대 계약을 통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살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계약 당사자가 매매와 임대차라고 하는 두 가지 계약이 있는데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 어때요? 같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도 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되고 그래서 동일 당사자. 그 다음 이 주택이 매매 계약의 대상물도 되고 임대차 대상물도 되죠. 자, 그래서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포함한 다른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단 말은 이제 뭐예요? 같은 날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동일 기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래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서가 따로따로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만일 중개를 했다면 매매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따로따로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매매 계약에 해당하는 중개보수 이것만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다른 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매매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는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율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6페이지 우리 교재 맨 밑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자,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신설됐어요. 그전에는 언제 지불해라 규정이 없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언제 주고받고 할 거냐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정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으면 자,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은 뭐예요? 잔금 치른 거죠. 자,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지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지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이라면요. 자,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합니다. 그런데 잔금 지불할 때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실 개업했을 때는요.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쓸 때 받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약정을 하면 어때요? 중간에 파기되더라도요.
그때 이미 받은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시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의뢰인 입장이라면 언제 해야 돼요? 의뢰인 입장이라면 잔금까지 치르고 다 마무리될 때 주겠다. 이렇게 약정하는 게 또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알아서 약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마 중개사무소에 관행적으로 이제 그 업자들이 요구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비는 뭐 썩 비중 있는 거 아닌데요. 자, 실비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비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 실비가 있고요. 두 번째, 자, 또 뭐가 있냐? 그 실비 부담자를 보세요. 실비 부담자. 자, 실비 부담자 2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그 다음 계약금 반환 채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기 편하게 돼 있죠.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실비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담자입니다. 자, 우리가 중개보수는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우리가 각각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는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 계약금 반환 채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실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 반환 채무의 보장. 우리가 이거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반환 채무행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실비는 누구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고요. 자, 이 경우는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이렇게 받습니다. 자, 실비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받는 거다. 자, 그런데 반환 채무행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아까 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됐을 때 그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니까 곧 누구를 위한 제도다? 취득하는 쪽, 즉 매수인이나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 의뢰인한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뭐냐? 보통 권리관계 같은 경우, 자, 보통 의뢰인이 우리한테 물건을 맡기는데 그 물건이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처분하는데 미리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시세는 얼마 정도 팔아야 되겠고 조건은 어떠고 또 거기에 규제 같은 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자, 교통비 들죠. 하루 이틀 안 되니까 며칠 더 머물러 가지고 숙박도 해야 돼요. 밥도 사 먹어야 돼요. 차 기름값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보를 알기 위해 근처 등기부도 가서 떼봐야 되고 지적 공부도 떼봐야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꽤 들죠. 자,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의뢰를 받았다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관계는 물건을 보통 뭐예요?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미리 좀 부탁을 해서 알아봐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한테?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 일방에게 청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관계와 반환 채무행 보장, 자, 이런 식으로 실비는 일방에게. 이거 서로 바꿔치기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죠. 그런데 뭐 헷갈릴 거 없죠. 반환 채무 이행은 주로 매수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취득 의뢰인, 나머지는 그 반대, 이러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실비는데, 자, 그러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실비 의의를 보세요. 자, 맨 위로 올라가 실비 의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러한 실비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랬죠.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개보수는요, 계약을 성사시켜준 대가. 그러니까 아무리 한 달, 두 달, 세 달 발바닥 땀 나도록 뛰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요. 성사를 시켜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비는요, 그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특별히 의뢰인이 부탁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받을 수. 그 다음에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예. 중개보수는 중개의 대가고요. 이것은 별도로 또 추구한 대가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와서 실비 범위와 기준 그랬는데, 그러면 실비도요,
내가 그럼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자, 실비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것도요. 국토부령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자, 그러니까 이 실비도요. 자, 실비도 국토부령.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시도조례에 따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 아까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 이외냐 해가지고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비는 이거 구분 없습니다. 실비는 주택이건 주택 이외건 상관없이 다 뭐라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주택 이외에는 상호협의 이랬잖아요. 상호협의. 근데 상호협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실비는 다 뭐라고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자, 그래서 이제 시도조례니까 또 물건과 또 사무소 다르면 어디 것 다릅니까? 네, 똑같아요. 이거는 사무소 기준.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뭐 하거나 사무소에서 일처리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헷갈리면 사무소에서 일처리 하니까 사무소 시도조례에 따른다 이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부령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대로 받는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개보수하고 실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보수 실비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